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는 조용한 전파가 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밝혀지지 않는 확진자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6%대에서 9%까지 치솟았습니다. 작은 개별 모임들까지 통제나 감독의 손길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고비를 맞아서 당국은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예고한 가운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격화된 시위를 틈타 폭동과 약탈이 이어지면서 우리 교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현 미 연구센터장과 함께 현재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부흥회에서 시작된 확진자만 모두 1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치료제는 올해 안에, 백신은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국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에 의한 비무장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8일째 계속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정규군 병력 1,600명을 배치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시위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Because I'm fighting for my life. I'm fighting for my kids' life. I'm fighting for my family. I'm fighting. And right now, honestly, I'd rather be dead today than have to deal with this same shit in 5 years. 미국 국방부는 워싱턴 DC의 시위대 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주 방위군이 아닌 육군 정규군 병력 1,600명을 배치했습니다. 조너슨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군병력이 워싱턴 DC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 인근 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력은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 DC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치안 유지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워싱턴 DC 인근 주 정부에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시위대의 폭력 양상이 다소 줄면서 폭동 진압법 발동을 검토하며 연방군 투입까지 계획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주 정부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807년 제정된 폭동 진압법이 발령되면 각 주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폭동 진압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92년 LA 폭동 때였습니다. What the acts do is they give the president the power in fairly broad sweeping terms to call out the U.S. military or to federalize the National Guard in the states to enforce federal law. 백인 경찰관에 의해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식이 현지 시각 4일부터 시작돼 9일에는 플로이드가 생애 대부분을 보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장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장례식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 전역으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번지면서 한인 사회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까지 투입되고 있지만 시내 중심에 집중하고 있어서 주로 교외에 있는 한인 상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애꿎은 한인 사회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한인타운이 형성된 로스앤젤레스에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투입돼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 7만 명이 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선 지금까지 약 50여 개 한인 점포가 시위대 약탈 공격을 받아 약 18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30군데의 뷰티 서플라이 잡화점이 피해를 보았고 약탈을 당했고 그 외에 핸드폰 가게나 약국, 세탁소. 흑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 상권이 많은 데다 주 방위군이 도심에만 투입돼 있어 도시 외곽의 한인 상권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침투된 뒤로 조금 자제가 되어진 상황이지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밤 시간을 통해서 지금 약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소유의 한 대형 상가는 4-5시간 동안 모두 털렸지만 수차례 신고해도 경찰은 결국 나타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흑인 거주민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백인이나 히스패닉까지 약탈에 가담해 아예 주인이 보는 앞에서 박스채 물건을 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접한 뉴욕 한인 사회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시위가 집중되는 곳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긴장 속에 전해지는 뉴스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일 기준으로 필라델피아와 미니애폴리스, 애틀란타 등에서 약 80여 건의 한인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이른바 극좌 세력 안티파. 그런데 트위터에서 폭력을 선동한 이 안티파의 계정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만든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흑인 남성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뒤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라는 이름의 급진 좌파 세력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뒤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In recent days, our nation has been gripped by professional anarchists, violent mobs, arsonists, looters, criminals, rioters, Antifa, and others. 안티파 US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달 31일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라며 백인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 우리의 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이에 대해 완전히 정신 나갔다면서 안티파가 테러 조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위터 계정은 극좌 세력이 아닌 극우 단체가 만든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트위터 측은 이 계정이 아이덴티티 유로파라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연계된 가짜 계정으로 드러나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측은 폭력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이 계정이 조작 및 스팸 규정, 구체적으로는 가짜 계정 생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해산한 뒤 이름을 바꿨습니다. CNN 방송은 비록 이 계정의 팔로워가 수백 명에 그쳤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좌파 행세를 하며 미국의 긴장을 고조시킨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일까지 이번 시위로 약탈 등의 피해를 입은 한인 상점은 필라델피아 50곳, 미니애폴리스 10곳, 애틀랜타 4곳 등 모두 8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상인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약탈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2시
정도까지 한참 일하고 있는데 폴리스가 와갖고 항의 군중들이 데모하고 있으니까 약탈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제 유리 깨고 게이트 있는 것도 다 올리고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내 가게 근처에 시카고 폴리스 헤드코어가 있어요. 알람 소리 때문에 폴리스 차가 4대가 와갖고 폴리스가 한 7, 8명이 서갖고 못 털게 하고 방매를 하는데 얘네들이 폴리스한테도 대들고 싸우고 욕하고 일부는 폴리스하고 대들고 싸우고 욕하고 일부는 계속 그 가게를 다 털고 있는데 폴리스들도 인원이 안 되니까 가게 터는 애들은 쫓아갈 수도 없고 그때 경찰 인원은 한 7, 8명? 약탈 인원은 그 몰 주위에 휙 돌아가면 몇백 명 넘었죠. 통제가 안 되죠. 피해 규모가 한국 돈으로 이게 35만 불에서 40만 불 사이니까 한국 돈으로 약 4억 정도 되네요. 내가 솔직하게 리오픈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불안한 것도 있지만은 아주 정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너무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백인 경찰에게 희생당한 흑인 남성과 이에 분노한 흑인들의 과격한 시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들, 지난 1992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1992년 LA에서 흑인 남성 로드니 킹의 과잉 체포 사건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한인타운이 큰 피해를 입었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시 우리 교민들은 우리 마을을 스스로 지키자며 이렇게 앞장서 총을 잡기도 했습니다. LA 경찰은 1992년과 지금은 다르다며 이제는 우리가 한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의 치안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됐는데요. 아무쪼록 시위 과정에서 우리 교민들은 물론이고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 연구센터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점점 심해집니다만은 낮에는 상당히 대규모의 시민이 모이는데 어느 정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밤에는 오히려 통금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과격하게 또 시위 양상이 바뀌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 시위하는 그룹과 밤에 시위하는 그룹이 이제 동일한 그룹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밤에 시위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위의 경우 공공 건물이나 아니면 정부 기물들을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점을 약탈하고 물건을 빼가고 하는 행위는 뭐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러한 군중의 시위로 인해서 치안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범죄 행위를 경찰에게 직접 검거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통 이러한 시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탈을 뭐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지금처럼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고 그것도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거당할 확률이 낮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당히 연방군까지 동원한다는 뭐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폭동 진압법을 발동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폭동 진압법이라는 것이 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민간인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법이 사용된 역사를 보게 되면 주 정부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들이닥쳤을 때 부시 대통령이 이 법을 사용해서 군을 루이지애나주에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이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피해가 있는 주들이 현재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있는 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법을 동원하여 군대를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법적인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하는 판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러리스트 규정하는 거는 본래 미국 외부 세력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이 테러리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폭동 진압법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순히 범죄 집단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폭동 진압법을 사용을 해서 군대를 동원하기가 훨씬 법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민들 피해를 잠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특히 LA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이제 폭동 사태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는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주 방위군이 LA에 투입된다 그러면 사태가 훨씬 더 나아지고 진정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92년만큼 심각한 상태로까지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92년에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한인 상가들이 이제 밀집해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백인과 흑인 사회의 갈등이 엉뚱하게도 흑인 사회와 한인 사회의 갈등으로 비화됐기 때문인데요. 예. 현재 시위는 밀집되어 있는 한인 상가들에 대한 약탈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꼭 한인 상가이기 때문에 약탈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92년 상황과 같이 한인 사회에 대해서 흑인 사회가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주 방위군이 동원이 되고 그 상황에서 상황이 좀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피해는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예. 앞으로의 더 이상의 피해는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판단하시기에 92년도에 LA 폭동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그 상황처럼 이번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번 상황은 아무래도 당시처럼 흑인 사회가 한인 사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92년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어떻게든 좀 끌어안고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전통적인 지지층을 빨리 결집해서 자기 어떤 기반을 계속 다져 나가는 걸로 뭔가 방향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이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 초기에는 그 경찰의 행위를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 사안이 이제 좀 더 격화되다 보니까 이 인종차별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가치관과 더불어 본인의 지지 기반이 이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인종차별 문제라기보다는 무질서 대 질서 유지 이 구도로 예. 이제 보여지는 것을 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인종차별의 그 조지 플로이드 씨를 추모하는 시위가 아니라 예. 이것은 이제 반 정부 단체에 의한 테러 그리고 이제 무질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대 무질서의 프레임으로. 예. 그래서 조 바이든을 향해서 계속 뭐 급진 좌파다. 거기다 뭐 테러리스트, 좌파, 배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는 거는 역시 대선 전략인가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이 법적인 기반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테러리스트 그리고 조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 수사본부 그리고 연방군을 동원하기에 훨씬 알맞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무질서한 세력이 좌파 세력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이 시위를 어떻게 보면 좀 심정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민주당 주지사들과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예정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을 좌파로 어떻게 말하면 도매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인은 질서 유지의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 바이든 후보도 이제 연설할 때 보면은 뭐 인종차별, 불평등 이런 단어를 이제 막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마 대선을 향해서 다들 뭐 머리를 갖다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도 경찰은 어디에나 있지만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구호가 나왔고 뭐 호주 시드니에서도 미국 시위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화면을 갖다 검게 해서 SNS상에서 올리면서 미국 시위를 지지하는 해시태그를 달거나 전 세계적으로 뭔가 퍼지는 느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사실 경찰들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상황의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의 행위가 도를 많이 넘어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 이민자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 인종 문화, 그다음에 인종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 축구 리그를 보면 이 인종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상황에서 촉발된 미국의 상황이 유럽에서도 많은 동감을 얻는 것이고 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약간 무신경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예. 전달하기 위해서도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이 반인종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미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역시 공권력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들은 빨리빨리 고칠 때 고쳐야지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골마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싶습니다. 네, 우정엽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연구회 등 소모임, 종교 행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 오늘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초중고 학생 178만 명이 추가로 등교했습니다. 오랜만에 간 학교가 반갑기도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걱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한 줄로 간격 유지해서 들어갑니다. 선생님의 반가운 인사와 안내를 받으며 학교에 들어섭니다. 교문에 통과하기까지 무려 5달이 걸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쓸 책에 여러 소지품까지 챙기느라 짐까지 무겁습니다. 앞뒤 간격을 두고 줄 서서 손을 소독하고 열도 재며 교실로 향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거나 친구와 밀접하게 접촉하면 안 돼요. 쉬는 시간마저 자유롭진 못합니다. 수업 시간만 빼면 아이들로 가득 차던 휴게 공간도 아예 빨간 줄이 쳐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선생님 뵈게 돼가지고 되게 좋고 빨리 수업 받고 싶네요. 아무래도 막 갑자기 집단 간 감염도 많고 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도 잘 반영해주시고 점심시간에도 거리 두기는 계속됩니다. 수다를 떨 법도 하지만 마주보지 않고 한쪽 줄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최근 학원발 감염까지 겹쳐 학부모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 수칙들이 잘 지켜질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19가 진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마냥 또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아이한테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중간고사를 본 학교도 있습니다. 시험에 앞서 투명 가리개가 설치된 교실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한 교실에는 15명씩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는 좀 더 양은 더 늘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중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3차 등교 수업. 학교마다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6년 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합니다.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초대 청장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이끌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메르스 때도 이번 코로나19 때도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보니 복지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할이 집중돼 감염병 사태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응하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합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된 지 16년 만의 조직 개편으로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증원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초대 청장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내외 신망을 얻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합니다. 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세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됩니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질병관리청 소속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방역 기능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달 중순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임상 연구에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치료제를 올해 안에 확보하고 또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감염병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에 확보하고 내년까지 국산 백신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유망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제는 3개 품목을 집중 지원합니다. 혈장 치료제가 가장 빨리 연내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인데 완치자의 혈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완치자 혈액 기반의 항체 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는 약물 재창출 분야에서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나파모스타트의 효과를 평가 중입니다.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끝까지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분야는 내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3개 기업의 후보 백신을 중점 지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1,000억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합니다. 올해 안에 긴급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최첨단 방역 물품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되는 치료제나 백신도 긴급 수입 제도를 통해 즉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가 특례 수입을 승인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 도입됩니다. 영국의 제너 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도 성공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관한 연구 기반도 강화됩니다. 감염병 연구 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 연구를 담당할 한국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 국산 백신 확보, 2022년 방역기기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순차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 퍼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목회자들이 신유 집회로 불리는 소모임에 참석했다가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우선 집계된 확진자 규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49명이 늘었습니다. 네. 국내에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가 11,590명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신규 확진자 49명 가운데는 지역 감염 부분을 보면 수도권에서만 45명이 나오면서 감염이 집중이 됐습니다. 클럽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은 줄어들고 있지만 종교 소모임에서 시작된 이번 달부터 보이는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하루 사이 확진자가 10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는 모두 5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는 오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자체 발표 중 일부를 좀 살펴보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수원 거주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70대 목사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70대 목사는 지난달 27일 부천의 교회에서 열린 집회 참석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해당 집회에는 수도권 교회 관련 최초 전파자로 추정되는 50대 목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또 화성에서는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새하늘 동산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중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학생은 오산의 또 다른 교회 예배도 참석을 해서 49명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돼서 관련자들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종교 집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에서도 봤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수가 남녀노소 섞여서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계속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신유 집회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점을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28일 사이인데요.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에서 목사 등 한 40명 정도가 4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열었고 여기서 확진자 발생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신유 집회라고 불리는 모임인데 병 치료를 목적으로 모이는 개신교 집회 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신유 집회 특성상 참석자들 간의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현재 방역 당국은 클럽 또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지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감염이 무증상 또 경증 환자를 통해서 이 종교시설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교회는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방역 수칙을 관리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성남의 은혜강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규모 교회나 개척 교회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좀 더 밀폐되고 지하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건들 때문에 좀 더 취약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신유 집회에 참석한 목사들이 무증상 감염 후에 각 지역 신도들과 예배 등을 진행했다면 접촉한 신도 규모에 따라서 이 지역 감염 확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는요, 종교 소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네. 규모가 큰 교단에서는 이미 어떤 학습이나 훈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 날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계속 받는데도 큰 문제가 지금 생기지 않았는데 네. 아까 방역본부장 얘기대로 소규모 교회는 아직 그것까지 수준이 안 이뤄서 자칫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각 당의 수장 자격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과거에 악연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렸던 두 사람은 원구성 협상과 추경안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여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4년 만에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찾은 겁니다. 정당 문화하고 국회하고 이런 걸 좀 이렇게 혁신하는 그런 좀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4년 전에는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한데. 각 당의 수장 자격으로 한 첫 상견례 자리지만 특별히 주목을 받은 건 32년 악연으로 불리는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처음 출마한 이 대표가 재선에 나선 김 위원장을 꺾었고 이후 두 사람의 정치 행보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4년 전인 2016년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당시에도 과거 악연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
경쟁력이나 의정 활동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인들답게 과거 얘기는 피해가는 대신 여러 현안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먼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서로 상대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빨리 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그걸 하시면은 그건 뭐 그다음에 원 운영은 좀 종정과는 좀 달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6월 5일 날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김 위원장은 또 앞선 1차 추경 규모 등을 봤을 때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아니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해찬 대표가 요청한 3차 추경 처리에 협조 의사를 내비친 동시에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첫 만남에서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지만 이번 만남 자체가 주목을 받는 건 양당의 노련한 대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어떻게 입장차를 좁혀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민주당의 당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징계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토론이 한창 벌어졌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포문을 연 게 발단이었습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 입장을 내자며 당장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 부당 징계의 근거로 든 건 국회법과 헌법입니다. 먼저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상위법인 헌법 또한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한 당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가 이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마련된 강제적 당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고 수준을 넘어선 강제적 당론의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신청한 재심 결과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힌 금 전 의원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심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첫 마디가 재밌습니다. 네. 아유, 내가 얼마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맞습니다. 기억이 생생하죠. 예, 참. 본인 입장에서야 더 감회가 새로웠겠죠. 네. 기분이 묘하다 이런 뉘앙스를 까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분 다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이제 난 화분을 들고 방문을 해서 또 3차 추경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호기롭게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청와대에 한 이야기는 아니 177석이나 가진 당이 뭐가 무섭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이 두 분이 모두 다 제가 보기엔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록을 가진 분들입니다. 좋은 저 결과 정도 기대해 봅니다. 관록의 거물급 수장 두 분이 만나면 밑에서 아무리 싸워도 이렇게 탁 그렇죠. 통 크게. 그래서 오늘 합의하고 끝나야 되는 거 만났으니까 저는 이 원내 사령탑인 원내 대표들의 협상이 중요하죠. 원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호영, 어찌 보면 김종인 이 두 지도부의 팀플레이와 또 이해찬 대표는 이제 오는 8월까지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좀 멋있게 좀 열어젖히고 이제 또 물러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책통, 전략통인 두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치 관록의 두 이제 당 대표격이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당 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명의 지도부가 양당 체제에서 내일 하루 통큰 결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관망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실무적인 건 지금 원내대표 손에 맞습니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이 상황이 역전됐고 이쪽 당이 다수였고 이쪽 당이 소수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이제 서로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엇갈리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잠깐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죠.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그게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국회 운영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한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뭐 사랑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치야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공교롭게도 또 저 장면이 주호영 당시에는 원내 수석이죠. 당사자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지금 한 뭐 12년 만에 바뀔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는 뭐 생물이가 바뀔 수 있고 지금 저 장면도 보면요. 실제로 이 모든 상임위를 다 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실제로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위원회들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법사위와 예결위를 필두로 하여 이러한 쪽에서 좀 이제 여당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압박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 때도 이제 주호영 원내수석이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18대 0이냐, 11대 7이냐, 지금 이 사이에서 어떤 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일주일 끌면 더 좋은 답이 나올까요? 한 달 끌면 더 좋은 답이 나올까요? 저는 오히려 험한 이야기만 나오고 협치의 분위기만 깨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민들 눈에 법정 시한을 지킨다는 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1대를 개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냐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사실 투표해서 의석수가 나왔고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 지지로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잡을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범위, 레인지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18대 0하고 11대 7은 또 분명히 다르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뭐 12대 6으로 갈 건지. 근데 문제는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범위가 뻔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예결위를 여당이 가지고 법사위를 야당이 가질 것인가. 둘 다 여당이 갖고 싶겠죠. 또는 그 반대로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우의 수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단을 내려서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는 양보해야 되겠죠. 그나저나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내일 국회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예결특위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원구성부터 해야 되는데 없죠. 원구성이 여기에 이제 걸려 있으니 통합당은 뭐 예측하시기에 뭘 주고 뭘 받고 할 것 같습니까? 전략상 한번. 지금 통합당은 길게 보면 법사위를 갖고 예결위를 주려고 하겠죠. 이게 민주당에게도 나쁜 수는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일하는 국회법이 1호 법안으로 이제 제출을 됐잖아요. 당에서.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법사위의 자구심사 기능을 없애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 법사위가 지금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 옥상옥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건데 사실은 법사위도 전반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병목의 역할을 하는 이 기능만 좀 해소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다툴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법하고요.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제안하는 민생 패키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한번 시작과 동시에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렇다면 법사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좀 이 밀고 당기는 진다, 이긴다 이러한 어떤 승패에만 좀 집착하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거대 여당이 우리가 다 가질래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는 걸로 그럼.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길게 봐야 되니까요. 민주당도 그랬을 때 그것이 또 득보다 실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까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아까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만 국회법상, 헌법상 있고요.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자기 소신껏 양심껏 하도록 보장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문제군요. 저는 저 말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론, 강제 당론을 압박해서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 온 국회 역사가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선 의원들은 어떤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죠. 지도부의 이제 결정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에 기권을 했던 이 표결 행위 때문에 예.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상당히 경징계죠. 징계의 이제 수위로 친다면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뭐 제명도 아니고 출당이 아닙니다. 예. 그냥 좀 조심하세요 하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문제로 크게 불거져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강제 당론이라는 것이 예. 투표 행위를 자당의 의원들에게 이 지도부가 압박하는 것이 그렇게 반민주 반헌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는 왜 당론 투표를 해온 걸까요? 그럼 지금 저 공수처법에서 강제 당론을 따른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반헌법을 한 거네요. 아니면 뭐 상대당 입장에서는 모두 국회에 가서 들어누워버리거나 네, 뭐 네. 의사 진행을 갖다 방해했는데 예. 그건 또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있긴 이 있죠. 금태섭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패스트트랙을 저지했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체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고 그러면 강제 이 당론을 따르고 공수처를 친설해야 한다고 투표한 의원들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양심이라는 것은 제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양심이라는 게 기준과 검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은 지금 한 가지인데 페이스북에 이 SNS에 쭉 올린 글을 보면 논리는 이래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찍어야 되는 거다. 네. 공수처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선거법 개정안도 좋은 의미로 한 거겠지만 민주당은 결과를 봐라. 이 비례정당 때문에 이 문제 심각해서 바꿔야 되는 법안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결론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기권했던 의원들은 왜? 그때는 불참을 했기 때문에 기권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네. 왜 징계 안 하느냐, 징계 기준이 뭐냐라고 따지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당원들, 당의 의사도 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총선 때 이 낙천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예. 선당 후사라는 말을 합니다. 선당 후사라는 그렇죠. 말을 YSTJ 때부터 해왔어요. 예. 그만큼 당심을 또 당원들의 마음을 받들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소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만 통의 문자를 받고 수천 통의 전화가 오는 거를 욕설이 날아오는 거를 감수하면서 가는 거다. 근데 그게 격한 반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은 당원들의 의사인 거거든요. 금태섭 의원님 지금 잘못된 결정하고 계십니다. 당에 좀 이 흐름과 보조를 맞춰주시죠. 예.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검찰 개혁이 가능합니다. 이런 당원들의 요구였을 텐데 그 수만 통이든 뭐 수백 통이든 상관없이 거두절미하고 나는 내 소신을 따른다.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옳은 것이냐. 예. 토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금태섭 의원에게 보이지 않고 없었느냐. 나는 다 옳았는데 지금 이 경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초선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김남국 의원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왜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공격을 했는데 그런 한번 말을 직접 했더군요. 들어볼까요? 네.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소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당론을 안 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천을 못 받고 낙천한 거 아니냐. 일단 한번 처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징계가 계속 진행됐다. 근데 이런 네. 억울한 얘기도 있긴 이중 있습니다. 처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그러한 소지도 없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 총선에 나가지 못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징계인데 예. 이 징계는 누가 내린 징계인가를 보면 지역 유권자들이 내린 징계죠. 아하. 경선은 그 지역에서 한 거니까요. 예. 강선우 후보를 지역 민심이 선택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 50%로 결정을 했는데 권리당원에서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을 설득하는데 금태섭 의원이 실패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예.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의 심판을 한번 받았고 문제는 권리당원 500여 명이 이 금태섭 의원을 징계해 주세요라고 이제 낸 청원을 윤리심판원이 받아들여서 경고를 내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중징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그럼 이걸 또 안 내릴 수도 없고 경고 정도로 그냥 넘어가자라는 게 이제 윤리심판원과 지도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일은 생각보다 커졌고 저는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고 때문에 반민주 반헌법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반민주 반헌법을 이 거대 양당 모두 다 국회에서 벌어진 예, 일들이 밥 먹듯이 그냥 뭉개왔던
거수기 이 강제 당론의 과정이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헤치는 과정으로 삼아주신다면 네. 저는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생산적인 가치의 토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재심은 청구가 됐고 네. 재심을 이제 지켜봐야죠. 심사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죠. 맞습니다. 자, 제1야당으로 좀 가봐야겠습니다. 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아까 잠깐 뭐 이해찬 네. 대표와의 이제 만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 당 내에서는 좀 옛날 얘기 그만하고 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말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이런 네. 분위기인데 의외로 또 반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답답한 것이요. 통합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는 다 동의를 했죠. 네. 근데 이게 자강론으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간다면 굳이 김종인 위원장이냐, 전국위에서 다 추인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임기 문제가 있어서 자 관리형 비대위 3, 4개월 동안 어떻게 당의 체질을 변화시키나 대선을 준비하려면 1년은 해야지. 예. 그래서 지금 4월까지로 됐어요. 다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당내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정책과 노선인데 예. 자,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게 보수의 가치 다 버리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며칠 직무를 수행하셨습니까? 글쎄요.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예. 6월 1일 날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 참배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흔든다. 이거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항상 그래왔죠. 그래서 스스로 이 외부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강으로 가야 된다. 자강으로 간 게 딱 한 번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성공했고 아하. 정권이 그때 창출됐어요. 예. 근데 2008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져서 이 대선에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예.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애국, 애족, 애민이었어요. 애국, 애족, 애민. 예, 이 70년대식 애국주의로 대통령 나가겠다. 그때 경제 살리겠다. 나는 경제 CEO다라고 얘기한 이명박 후보.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국밥 아주머니가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그때 당선됐던 이명박 후보에게 졌던 거고요. 당내에서. 그럼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 예. 어떤 슬로건이었는지 아십니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인데 예. 이건 과거 민노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아주 좌파적인 정책이었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국가 사회주의적인 전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보수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전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민주당보다 더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책을 내야 한다. 이 좌클릭이라는 표현이 벌써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정책, 네. 민주당을 앞서는 정책. 이 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고 보고 그게 뭔지도 아직 몰라요. 예, 예. 키워드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취, 하나는 변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 비대위원장을 흔들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러시는지 답답합니다. 아마도 장제원 의원의 이제 얘기한 워딩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아까 금태섭 의원 예. 마찬가지죠. 다들 뭐 이직거리들 하고 있어라든가 네, 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쫙 낮춰보는 거 아니냐. 네. 정말 우리의 믿고 따를 지도자가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 같기도 하고요. 그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으셨을 때 네. 당시 문재인 당대표 야당 시절이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이해찬 대표와 만나서 야, 그 자리에 내가 4년 전에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했을 때 이해찬 대표는 당신은 총선 나갈 자격이 없어. 공천 배제. 그러고 나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기자가 물었더니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모를 겪고도 지금 또 각각의 당의 수장으로 만나는 게 정치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 표현 자체에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80 넘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모셨습니까? 예. 자신들이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것도 당론입니다. 예, 그래놓고 뭐 이 언어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 문제는 정책부터 뽑아내고 예. 저는 3개월이 승부라고 봅니다.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이 3개월 후 정도에 뭔가 정책과 컨텐츠를 쏟아내서 예. 당 지지율을 다소 올린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뺏어온다면 그래도 좀 좋죠. 뭔가 조짐이 보이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부에서 한번 다시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을 세우는 데는 그래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경제나 코로나19 상황이 비상이라고 여기시고 뭔가 좀 크게 정치를 갖다 펼쳐주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외교 공방전을 다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고도의 수싸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문제로 충돌한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후 사실상 휴전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제기하면서 양국 대결이 약 7개월 만에 재개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대결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감행,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거론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정교한 수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외교부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완만한 수준의 유감 표명을 제기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태 변화에 따라 공세 전환 가능성도 열어놓는 침착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수싸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정면 충돌 결과 미국 개입을 초래하는 등 양측 모두 손실이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 협의를 갖고 상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소통 지속에 합의한 것도 국내외적인 명분 축적과 외교전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수출 규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수출 규제 해소는 물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될 거라는 소식에 일본은 떨떠름해합니다. 보면은 초청된 네 나라를 묶어서 뭐라고 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다. 네,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어차피 G7에서 미국 빼고는 다들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대놓고 말하기가 껄끄러운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래도 유일한 선진국가가 일본뿐이었는데 그 의의가 옅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또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동맹국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 아니냐. 그리고 중국, 북한을 좀 견제하자는데 영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는 일본은 중국과 친해지려고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등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분쟁 중인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북한까지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러시아 그 말썽꾼을 재가입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한국은 우리하고 외교할 때는 국제법을 막 무시하는데 북한에는 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식이죠.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펼치는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류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류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거죠.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리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미 당국이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방위비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 지연으로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에 부닥치자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인 타결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측에서는 본 협상에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 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하던 미국이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4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 2천여억 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그만큼 분담금에서 삭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평행선입니다.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으로 접점을 찾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미국 측이 다시 50% 증액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합의가 출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사실 미국의 1960년대라고 기억됩니다마는 경찰이 시위대를 너무 강경하게 진압하니까 주 방위군이 들어왔는데 군대가 오히려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물러나라고 했던 그 전통이 있는데 아마 그 연설도 지금 연설도 거기에 한 가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걸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 좌절감으로 저렇게 폭발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새겨들을 말 같습니다. 예, 미국의 시위와 관련해서 시청취자 여러분도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0709님이 미국 시위는 골마가던 상처가 터진 것뿐입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예, 9330님도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인종차별 시위가 미국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네요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2813님.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여름이라 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여름입니다. 내일부터는 한낮의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대구는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루시드 폴의 노래의 불빛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기 태양 하늘은 나의 친구 짙은 구름을 뚫고 아픔도 외로움도 부서질 수 있게 나를 달래는 수만 가지